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피자를 산 교사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휴가 끝나도 하루쯤은 더 쉬어보고 싶은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피자를 맛있게 먹은 박쌤입니다. 네, 어제 저에게 정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네, 저희가 지금 같은 내용 녹음 몇 번째 하고 있나요? 어제 분명히 뒤에 저희가 찍을 때는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데 오늘 다시 날이 밝고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우연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영상을 찍고요. 음성 녹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따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음성도 나가고 영상도 나갔어요. 이럴 수 있나요? 귀신이 들렸나 봐요. 네, 보통 이제 음성이 나가면은 뭐 영상은 남아 있다던가, 영상이 나가면 음성은 남아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둘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개천절을 이제 학교에서 저희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이제 끝나면서 오늘은 학교 오지 말자. 다짐이었는데. 아 진짜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3주간의 교육 뉴스인데요. 지난번이랑 저희 좀 포맷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지난번엔 저희가 이제 어떤 소식들을 말씀드릴 거다 짧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쭉 자세히 처음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OECD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 쌤이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서 공개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각종 교육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하여 총 46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보고서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교육감에서는 몇 가지 꼭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에 비해 2명가량 많았습니다. 중학교 또한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3.3명보다는 3명 가까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전 교육감에서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만들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OECD 평균이 저희가 23명이면 그거보다는 좀 적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학급당 학생 수 계산은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학급 수로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학교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않은 단순 숫자적인 결과임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이렇게 다 해서 n분의 1 하니까. 그렇죠. 예. 그냥 전체 학생을 전체 학급으로 나눠버린 거라서 네, 어쨌든 평균을 내면은 맞긴 하겠지만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한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은 교육에 투자된 국가 재정,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에 관련된 수치입니다. 네, 여러 뉴스에서 우리나라 사실 교육열이랑 함께 이제 공교육에 이제 사용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뉴스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OECD 보고서 발표에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나요? 네, 저희도 교육감에서 그 교육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공교육에 들어가는 정부 재원, 민간 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우리나라 GDP로 나눈 결과 GDP 대비 5.1%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더욱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또한 절대적인 수리적 차이를 비교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GDP 대비 비율을 비교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대학 등록금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2019년 기준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4,792달러였고요. 사립대학교 평균은 8,582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자료를 제출한 국가에 한하여 통계를
집계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등록금이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공립대학 등록금에 비하면 사실 사립대학 등록금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나라가 6개 국가나 더 있다는 건데 어떤 나라들인가요? 들어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텐데요. 먼저 국공립대학교의 우리나라 등록금이 한 4,700여 달러 정도 된다 했었잖아요. 네. 영국의 경우는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이 12,330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방금 검색해봤는데 1,363만 원, 그러니까 약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네네. 그쵸, 1년에. 자,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저희가 모두 알고 있죠. 미국이 학교가 너무 비싸다고들 하는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연평균 31,875달러였습니다. 네, 보니까 3,783만 달러인데, 그만 한 학기에 그쵸. 1,800만 얼마예요? 원? 1,800 정도가 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교환학생을 가거나 가면 뭐 등록금만 내지 않잖아요. 뭐 생활비도 하면은 정말 뭐 꽤 비싸. 우리나라에서 보낸다고 하면 정말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미국의 뒤에 이어서 스페인이 1,342달러, 호주가 9,226달러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대부분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교 학비가 비싼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쵸? 특이했던 거는 라트비아나 칠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등록금이 국공립보다 조금씩은 더 저렴했다는 게 특이했습니다. 좀 그런 특이한 점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혹시 그 외에 조금 대학교 등록금 관련해서 좀 특이한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북유럽 국가들, 뭐 교육 선진국이라고도 말하는 국가들을 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는 표에 대학교 등록금에 0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좋겠다. 등록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대학교 학비가 5,100달러 정도인 것에 비하여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148달러로 그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와, 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 정도도 안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핀란드 대학원 막 그런 거 알아봤었는데 근데 거기는 대학원도 외국 사람도 무료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제 다 핀란드어를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되게 잘하거나 여러분 공부하세요. 핀란드어 공부하세요. 등록금 낸다 생각하고 핀란드어랑 영어를 네. 공부하면 되겠네요. 네. 네, 미리 좋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국공립대 총장을 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요. 9월에 공포되었는데요. 기존의 총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때 기존까지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였는데요. 이 부분이 직원과 학생이 추가되어서 대학 교수, 직원, 학생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거의 뭐 학생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유권자로서 거의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기존의 경우는요,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합의한 절차대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의 표는 한 표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직원들의 경우 한 표의 값이 12% 평균적으로, 학생의 경우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표 너무 적은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총장 선거철만 되면은 학생회와 교수진들의 갈등 혹은 교직원들과 교수진들의 갈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몇몇 학교에서는 뭐 총학생회, 직원들, 학생들의 투표 거부 등의 행동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교수, 직원, 학생이 합의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총장이 물론 이제 뭐 그 합의안을 보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총장이 교수의 편익만을 위해 예산을 쓴다거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표의 값이 1%였거든요. 1%였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이제 총장 후보 연설을 했어요. 이제 공약을 얘기했는데 공약 첫 마디가 이제 총장이 되신 분의 첫 마디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절대 다수의 머릿수를 채우는 건 학생인데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담임으로써 학교가 사실 돌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 지원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너무 붐빈다는 이유로 교수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좋아하셨겠네요. 네, 근데 그 교수 식당이 원래 어디였냐면 학생들이 이제 프린트하고 컴퓨터가 없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런 공간이 사라지고 교수 식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 뭐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혹은 교직원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편익이 가는 방향이라서 저는 조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지금까지 만약 계셨다면 엄청 슬퍼하셨겠네요. 네, 근데 그 총장이 저한테 A뿔 주신 교수님이라서 아, 좀 개인적으로 용납이 됐나요? 좋아하시나요? 몇 받지 못해본 A뿔 5손가락 안에 이제 한 분이라서 참, 네, 체육 그 교수님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참 마음은 좀 아팠어요. 네, 학교가 좀 대학교도 민주적으로 많이 그런 변해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전해 드릴 건데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제 10월부터 12에서 17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보건선생님께서 저한테 6학년 학생들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정부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꼭 맞아라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야기가 많을 소식일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접종 일정은 접종 기간을 4주로 잡았는데요. 뭐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17살인 2004년, 2005년생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그리고 현재 12살에서 15살인 2006년에서 2009년생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뭐 4주 동안 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요. 2차 접종은 3주 간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결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 뒤에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당일 외 추가로 이틀까지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고요. 3일째부터는 이렇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면서 결석을 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박쌤은 담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학급 아이들이 백신을 많이 맞을 것 같으신가요? 근데 뭐 고등학생이면 잘 모르겠는데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 입장이라면 조금 막 맞기에 꺼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은 좀 잘 안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 안쌤은 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뭐 고3을 제외하면 성인을 대상자로 이제 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은 어쨌든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접종자도 어쨌든 존재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여력이 안 돼서 못 맞은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안 맞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학부모님이 아마 미성년자니까. 더 그거 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정말 학부모님께서 접종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면역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랬는데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또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접종률이 막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일단 사실 수도권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발병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확진자가 지금 뭐 3천 명 가까이 되는 순간이 와도 사실 그걸 체감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인구 밀집도가 낮아서 그런지 체감을 잘 못하고 있어서 비수도권은 더더욱 조금 신중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백신 접종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부디 맞는 학생들도 부작용이 크게 없이 네.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블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0%나 또 증가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 수가 4년 전에 비해서 이제 2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우울 관련 환자 수도 10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제적인 취약계층 또는 자살 자해를 시도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 블루 사태, 특히 작년 겨울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께서 또 이런 느낌을 좀 경험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역시 겨울에 조금 뭐 우울하다 같기보다는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겨울은 안 그래도 추우니까 외출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러닝 같은 거 하거나 뭐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가뜩이나 그런 것들을 못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디 가는 것도 안 되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 날수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지금 뭐 막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취방처럼 이렇게 작게 살다 보니까 집 안에 있으면 한 세 발짝만 가면 벽이에요. 아, 집에서도 답답하고. 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잘 못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뭐 누구 만나면 어쨌든 실내에서 만나는데 그게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 에이 몰라 하고 막 돌아다니기가 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더 걱정이 좀 시작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못 나가나 이러면서. 최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 이제 3월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지금까지 어쨌든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극도의 저의 스트레스로 차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겨울이라 특히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해소할 길이 없더라고요. 노래방도 가고 싶고 사실 여행도 가고 싶고 맞아요. 뭐 기회가 되면 해외 여행도 사실은 가고 싶고 뭐 이런데 그런 것도 전혀 못 하고 사실은 뭐 집 근처에 어디 가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살다 보니 학교에선 또 학교대로 또 뭔가 스트레스가 생길 때가 있고 집에서는 또 집대로 생길 때가 있는데 해소를 못해서 아마 이게 코로나 블루인 거겠죠? 어쨌든 그쪽인 것 조금 같아요. 답답함,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답답함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행기 10시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비행기에 갇히고 싶어요. 비행기 10시간 타서 못 움직여도 비행기 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비행기 드는 것 타고 막 같아요.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이제 아마 9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막 한 4시간쯤 가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막 알을 보면 저희가 유라시아 대륙인가 이것도 뭐 한 1, 2번 한 번 두 번이지. 막 답답해서 막 언제 막 도착하나 막 이러는데 그 또한 사치였다. 창가에 못 앉고 정 가운데 앉아도 되니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아이들은 어떤 것 같아요? 좀 아이들에게 우울한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나요? 사실 아이들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수업 시간이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뭐 코로나 환자가 이만저만 했다 하면은 학생들이 사실 전 전담이다 보니까 전담 시간 오면 좀 애들이 들뜨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떠들고 막 이러다가도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를 접하니까 뭐 코로나 환자가 이만저만 해서 혹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뭐 격상을 해서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됐고 뭐 어떤 지침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뉴스를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오늘부터 마스크 써야 돼. 오늘은 여기 못 간대. 오늘은 이렇대. 근데 그 이유가 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떤 그 맥락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는 또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안쌤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 끼는 게 당연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당연시 돼가지고 불편함도 이제는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조금 어색해하지 않을까? 맞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것 같다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좀 많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사실 그것도 다 우울증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크게 보면은 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정말 약간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교사들도 뭐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학교 다니다 갑자기 학교 나오지 말라 막 이러고 근데 올해는 좀 나름 계획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그런지 그리고 2학기는 어쨌든 전면 등교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밝아진 모습? 작년보다는 맞아요. 확실히 적응이 맞아요. 돼서 적응도 되고 교사들도 어쨌든 계획적으로 대응을 하고 막 교사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막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올해를 비교해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니네요. 작년 올해를 비교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13일에 코로나19 전후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건강 행태 비교라는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전보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뭐 학생 비만율 같은 경우 중학생은 0.9포인트가 늘고 고등학생은 0.8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정신건강 항목에서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이제 경기도 내 중학생 비율은 전년도보다 중학생 비율은 31.9%로 전년도보다 줄었고 고등학생도 2019년보다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위정 경기도 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장은 아이들이 운동 활동이 줄어드는 등 생활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서 비만율은 좀 높아졌고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아졌는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조금 자유를 얻어서 그런지 여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만족감 등이 높아져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저희 지역이나 전국에 막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예상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역시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 학교에 학교에 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학교 않는다. 가는 거 다 뭐 싫어한다.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초등학생은 은 이제 없고 예, 없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려 학교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방학을 해도 방학을 길게 하면 되려 심심하다. 음, 학교 가고 싶다. 친구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뭐 좀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비중이. 음,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되려 낫다. 이런 음,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맞습니다. 뭐 일을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일을 하더라도 저 작년 같은 경우에 원격 수업을 꽤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어차피 수업을 하는데도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모두가 집에서 원격으로 했을 때 또 그 나름의 좀 음, 일탈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 끝난 후라도 혹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뭐 계속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고 이러면 너무 좀 서로 힘든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수요일 정도는 원격 수업일로 지정을 해서 줌 수업도 하면서 또 아이들이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제출하고 약간의 자유로움도 아이들에게 주고 그러면 약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코로나 이후에는요, 아마 생각에 태풍이나 뭐 음, 그럴 때는 이제 휴교가 아니라 무조건 원격 그쵸. 원격 수업. 수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참 들거든요.
득과실이 있네요. 그렇죠. 작년에 한번 그랬죠. 저희 지역. 태풍 때문에. 네. 물론 당연히 무사히 쉬었었는데 그 그쵸, 정도 맞아요. 자연재해라면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뉴노멀이 저희가 되는 거죠. 네. 뭐가 돼? 뉴노멀. 뉴노멀. 아, 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총 응시 인원은 40만 1,705명으로 재학생은 그러니까 고3 학생을 말하죠. 32만 4,738명이었고요.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만 6,967명이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었는데요.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응시자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사회문화 과목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은 물리학 2로 3,293명의 학생들이 응시자들이죠. 전국에서 응시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역시 전통의 물리투. 물리투는 할 수 없어. 어렵나요? 저는 이건- 아예 그걸 몰라서. 물리 원도 이해를 못 하니까요. 아, 물리투는 약간 깨지지 않는 그런 박사님들이 푸는 벽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 때 국사, 문과에서는 국사였다면 이과에서는 물투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항상 그 약간 물리투 선택하는 애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이거나 그냥 아예 몰라요. 패기. 그런 것 같아요. 전국에 3,293명의 물리학 2를 선택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지표라고 하잖아요. 난이도 관련 소식도 있나요? 항상 뭐 모의고사 그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뭐 물수능이 예상된다, 불수능이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국어가 너무 쉬웠다고 말하면서 국어 물수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거를 다 겪어보셔서 알지만 쉽다고 뭐 내가 점수 잘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변별력이 그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국어를 아무리 잘 봐도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점수 환산에서는 사실상 불리한 한 개만 상황이다. 틀리면 등급 확 떨어지는.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반면 수리 영역은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도 너무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영역으로 진행되는 영어 영역도요. 6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EBS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연계해서 내잖아요. 네네. 똑같이 연계해서 내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고3이 1년 동안 보는 모의고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다달이 본다고 생각하면 10월까지 이제 보면은 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요. 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설 모의고사예요. 뭐 대성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학원에서 만드는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뭐 개인이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이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난이도라든가 뭐 이번 수능의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적당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척도가 되는 게 6월과 9월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에 허수 지원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보통은 뭐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기업 면접을 볼 때 뭐 허수 지원자가 많다는 얘기 하는데 모의 평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그쵸. 몰랐거든요. 정부가 9월 모의 평가에 지원하는 응시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백신을 위한 허수 지원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예전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번 9월 모의 평가를 분석해 보니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 결시율이 기존과 2배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적으로는 16,000여 명이 백신만 맞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시험을 못 보셨던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텐데 좀 우려가 많아요. 하지만 채점이나 점수 환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미응시하거나 결시하신 분들이 성적 산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논란은 굳이 뒤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은 게, 어떻게 이 수능을 어쨌든 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겐 좀 절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물론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도 좀 절박하긴 하지만, 조금 여러모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꼭 한 16,000명이 정말로 못 보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렇게 뭔가 우려하는 지점이 딱 어쩌다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고 뭐, 그쵸. 그쵸. 어쨌든 근데 2배 자, 이상 급등했다고 하니 네, 아쉽습니다. 네. 다음 소식 수능 또 관련된 이야기 있나요? 네, 다음도 이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건데요. 내년부터 비수도권에 위치한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권고였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의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대나 약대에 진학할 수 있게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지금까지 수도권에 원래 살던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 등에 진학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거기서 지냈다는 것을 가지고 약대나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대학교, 대학생 정원을 줄일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신입생 모집에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네,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인식했는지 학령 인구가 적은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씩 차이를 두었어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강원과 제주에서는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낮추어 주었고요.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원래 30% 이상을 뽑게 되어 있는데 강원과 제주에서는 15%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들은 원래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10% 이상, 제주도는 5% 이상 이런 식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은 의무 선발해야 하는 비중을 조금씩 낮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입학 비율은 최소 입학 비율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러면 10%만 하게 하면 손해가 아니냐,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소 비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거 다 지워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현역만 딱 되는 거겠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재수, N수생들은 상관없는. 최소 N수생들도 중고등학교가 거기에 위치한 졸업생이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원래? 네. 그럼 제 친구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 내 근데 친구 지금 지금 저는 약대 입학할 수 또 있어요? 보니까 이게 있는 것 일반 같아요. 전형으로. 이제 요 경우에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침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치의 전문 대학원은 저희가 대학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험만 보면은 들어가잖아요. 디트나 이런 것들, 피트 이런 거 보면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입학 여러 전형 중에 지역 인재 전형에 속하는 얘기인 거고 다른 내 전형으로 친구는 일반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건가? 써보라 해요. 네, 한번 지원해 보거나 문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거 졸업하고서도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그런 건 중고등학교에만 있으면 그러면은- 되지. 금평생 여기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학 졸업하고는 이 지역을 떠나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뭔가 왠지 현역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금. 근데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사실 민감했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 교육대학교에서도 좀 민감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역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 몇 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좀 민감했던 때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선정하지 않을까, 지침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목표 자체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근데 졸업하고 딴 지역 서울 가서 약국 차리고 이러면 어떤 목표 달성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는,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에듀테크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핫한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내용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이랑 인천시가요, 게임 기반 메타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 크래프트 맵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인천시 교육청은 이것을 학생의 코딩과 메타버스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각 인천시는 그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확산 홍보되는 효과를,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는 학생들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은 차후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마인크래프트 직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사용법을 익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용 에디션을 소개하는 등 이런 활용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근데 이 메타버스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쌤이 요즘 메타버스 좀 공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건가요? 메타버스는 왜 갑자기 네, 넘겨?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랑 사실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가상 공간을 뜻하는 메타라는 그런 단어와 유니버스 세계죠. 그래서 실제 세계랑은 다르게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되게 큰 범위고요. 그 안에 사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죠. 그래서 사실은 게임 하면은 야, 게임 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뭐 그냥 우리 삶의 상황에서 되게 많은 대화도 일어나고 배움도 일어나고 뭔가 교류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뭐 인천시에서는 뭐 브랜드 확산하지만 교육 쪽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저는 되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교육의 장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네, 맞아요. 혹시 여기 인천시에다가 어떤 조언 드릴 거 있는지 늦지 않았나. 그렇죠. 그분이 안 보실 수도 근데 그런 맵은 계속 어쨌든 그쵸.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그냥 인천시나 교육청의 관계자분이 뭐 안 보시겠지만 혹시 우연히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보게 되신다면은 뭐 클래스처럼 분절적으로 좀 만들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큰 세계를 하나 만들어두고 뭐 인천의 모양을 해도 좋겠죠. 인천의 일부를 해도 좋겠고 대신 그 안에 뭐 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하면서 진짜 우리 실제 물리 법칙처럼 뭐 꼭 어디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뭐 중력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게 애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세계랑 비슷하게 맵을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앞으로 뜹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 얘기를 정말 몇 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뭐 한 4년, 5년 전부터 그쵸.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마인크래프트 속의 세상에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용 컨텐츠가 사실 잘 없어요. 그 컨텐츠 만드는 게 사실 보통 교사들의 역량으로 좀 부족한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교육 과정과 맞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마인크래프트 교육을 하면 그냥 단편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 이거 해보자 해서 그냥 애들이 한번 컴퓨터실 가거나 뭐 태블릿 들고 와, 한 번 하고 재밌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그냥 그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 교육 데이터들, 교육 콘텐츠들도 좀 많이 쌓아놓고 어디에 좀 모아놔서 좀 다 같이 혹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거 들어오겠죠? 앞으로 네. 핫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쓰기 시작하면 네, 또 저희 있는 지역이 사실 막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는 지역은 또 아니잖아요. 항상 조용조용히 뭔가 앞서가는 네, 그런 동네라서 그래서 네, 두 분 금방 선생님도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강사로 뛸 수 있게 미리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제 같아요. 핸드폰에 깔려 있거든요. 마인크래프트? 네, 그 5만 원 잘못 결제해갖고 마인크래프트를 핸드폰에 깔 수 있어요? 네 이거 모든 핸드폰 플랫폼에서 어플 돼요. 핸드폰 어플로 구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요즘 뭐 다 하나씩 깔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메타버스 한 두세 개씩은 깔려 있어야 네. 요즘 시대에 살아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책열매라는 플랫폼에 대한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을 위해서 인공지능 웹 서비스인 책열매를 개통하였습니다. 책열매는 책으로 열리는 매일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9월 29일에 전면 개통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혹시 많이 보시나요? 거의 매일 저는 보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DP 뭐 이런 것들 요즘 좀 넷플릭스에서 핫한 컨텐츠들이라서 요즘 넷플릭스가 좀 더 다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혹시 알고리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네,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혹은 넷플릭스 보면은 나의 성향과 뭐 90 몇 퍼센트 일치, 그쵸. 80 몇 퍼센트 일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 알고리즘이 사실 어떤 그런 거잖아요. 저희 뭐 그렇다, yes, no 약간 이런 구성도 같은 느낌인데 이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자의 연령, 성별, 성향, 취향 등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컨텐츠를 이제 뭐 상단에 표시한다거나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구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책 열매 또한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3, 6학년 학생들의 개별 독서 성향에 맞춰서 도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천 알고리즘 중에 학생의 어휘 진단이 있어요. 학생들의 어휘력을 진단을 해서 그 어휘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면 우리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득이잖아요. 이거 그쵸? 내가 좋아하는 게 쭈르륵 나오네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도움은 넷플릭스가 보고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나라의 평균을 낼 수 있죠. 이 나라의 뭐 남성 몇십 20대 남성의 뭐 선호도는 뭐 어. 혹은 그걸 제작할 수 있는데 교육부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빅데이터를 어쨌든 모을 수 있게. 그래서 시작은 지금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잘 사용한다면 그게 어쨌든 교육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사기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추후에 이제 뭐 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서에 관한 도서 교육이나 이런 거 연계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문득 그렇죠. 드네요. 학교 현장으로 다시 들어올 그쵸.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네. 자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서 창작물을 만들 수도 그쵸.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들어가 봤는데 좀 뭐 좋은 거는 일단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저희가 사실 책은 많은데 어떤 걸 읽어야 그쵸. 될지 그리고 사실 요즘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어떤 도서라든가 도서랑 좀 멀어지고 책이랑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좋긴 하지만 조금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좀 UI가 좀 복잡합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보통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내 취향에 맞춰서 탁 그냥 뜨죠 그냥. 쫙 도서 목록이 뜨고 거기서 음. 딱 골라야 되는데 일단 저희 보통 사이트 만든 거 보면은 뭐 교사가 들어가서 학급 만들고 우리 그렇게 반 돼 애들 있어요. 집어넣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저는 교사 버전으로만 이제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교수 그 추천된 도서가 있으면 그 책에 대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을 위해서 그 책에 대한 학습지가 한 장씩 있어요. 이렇게 음. 워크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를 막 홍보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은 자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퀄리티가. 네, 물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국어 지문 읽고 국어 지문 뒤에 있는 그냥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교사가 책을 선정할 때도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홍보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좀 더 좀 모자란 것 자료가. 같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교사들이 자료를 올려서 그런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플랫폼들을 진짜 많이 만들잖아요. 뭐 정말 그 인디스쿨을 대체한 교사 커뮤니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되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냥 여기저기. 네 그냥 이렇게만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사실 가장 걱정이 돼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그쵸.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나의 뭐가 좋겠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부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교육부에도 부서가 많으니까 그 부서마다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음. 그쵸. 하나로 되면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 정보도에 관리하기도 쉽고 뭐 보신다면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시도는 어쨌든 환영이죠. 네, 좋습니다. 초등교사와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발 예정 인원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는 총 3,758명을 선발하기로 했고요. 유치원 교사는 579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초등교사는 작년보다 106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1,49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과 인천은 각각 216명으로 동일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요, 부산교육청이 3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요, 전라남도였는데요. 선발 인원이 작년 대비 35%, 그러니까 108명이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사실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53% 감소했고요. 653명이 작년에 비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곳은요, 경기도였는데요. 경기도는 작년 451명을 선발했던 거에 비해 올해는 76%가 줄어든 108명만 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지역도요, 한 곳밖에 없는데 인천광역시에서 13명이 늘어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고 있어요. 이런데 참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그쵸. 소식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사실은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라고 실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씩 시도하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교사의 이런 수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역을 보통 찍어놓고 거기 전형에 맞게 준비를 하실 텐데 내가 지원하는 지역이 갑자기 너무 적게 뽑거나 이러면 갑자기 지역을 바꿀 수도 없고 너무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그렇네요. 좀 다들 준비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많이 뽑힐 수 있어서 그래서 준비하신 거대로 현장 교사로 나오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시험이 그게 제일 무섭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교대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이 전부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립 초등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초등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내놓을 만한 전공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전부인데 근데 이걸 적게 뽑는다고 하면은 참 그 멘탈 자체가 좋지는 않죠, 이 시점에. 그렇죠. 이게 참 교대 입학이랑 이런 졸업 시 4년 뒤에 보게 될 그 임용 시험의 그거랑 사실 정부에서 어쨌든 국립대학교잖아요. 그걸 맞출 때 이런 정책의 흐름까지 잘 생각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뭐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정말 뭐 이분들이라고 안 뽑고 싶어서 이러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아쉽고 정말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써 있는 이 5명, 뭐 10명의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준비한 만큼 충분히 펼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안 좋은 소식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1년 만에 1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의 신고 건수는 35%나 또 줄어들었고 또 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의 신고 건수도 지난해 2019년에 비해서는 59.4%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교사들이 아이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비대면을 하는 곳도 있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 당국의 아동학대 관련 지침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충북교육청에서 발의한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육감은 총회에서 여기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건을 발의한 충북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인데도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아동학대 사안 통지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아동학대하면 저 맨날 이 영상이 떠올라요. 한번 보고 갈까요? 저는 그 둘리에 나오는 이 영상이 늘 생각이 나는데 간단하네. 나리 그때 차려서니 어린이를 때리는 어른은 큰 병 있는 거래요. 아저씨는 어린이를 때렸으니까 병 걸려 죽을 거야. 네, 병 걸리면 죽을 네, 거야. 진짜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전 이 말이 늘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그 애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상처를 어른이 돼서도 씻을 그쵸. 수가 없을 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치료가 안 되면 어른이 돼서도 정상적으로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충북교육청이 이제 이런 내용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왜 제안을 했을까요, 혹시? 사실 충북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창의 여중생 2명이 아동학대와 성폭행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학교장의 보고가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장은 경찰이 학교 방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성사안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비밀 엄수가 이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장은 이거를 단순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인식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경찰이 아동학대 사례를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이 아동복지법에 이 내용이 있었다면 여중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내용을 총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경찰에서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한테 조금 정보 공유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네, 그렇죠. 그런 저희 일들이 많죠. 학교에서도 네. 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저희는 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제 뭐 반성의 기회나 변상의 기회나 이런 걸 주고 싶은데 경찰에 그게 딱 조사를 시작한 뒤에는 그 학생이 누구인지 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 법이 바뀌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가진 않는 것 같고 네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현행에는 뭐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까지만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을 시도지사의 교육감이 추가되었고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교육장이 추가되어서 이제 학교에 어쨌든 알려라라고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뭐 발의했다고 해서 당장 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그 회의 그 조직 자체가 어쨌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좀 앞으로 법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런 거를 통과 안 해주는 사람도 없겠죠. 그쵸. 사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네. 건데. 다만 표류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비상교육에서 8월 한 달간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유튜브 이용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0명 가운데 7명이 유튜브 사용 관련해서 자녀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메일이 이제 4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이 25.5%, 일주일에 1, 2회가 19.7%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5.4, 한 달에 1, 2회가 3.9인데 그러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랑 한 달에 1, 2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정도의 학생들이 유튜브를 어쨌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이용 시간에서는요. 이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38.6%,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5.1%, 그리고 30분 미만이 20.6%, 그리고 헤비 유저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에서
3시간 이상이 각각 9.9%, 5.9%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약 15% 이상의 학생들이 2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컨텐츠 종류는요. 게임 방법 및 소개가 약 30%, 그리고 웃긴 영상, 장난감 놀이 소개, 음악 및 댄스, 공부법 및 학습 컨텐츠, 그리고 기타, 브이로그, 먹방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무조건 있을 텐데요. 네, 유튜브 이용해서 우려하는 곳에서는 일단 중독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노출되는 게 27.9%,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게 12.3%, 잘못된 가치관 형성, 시력 저하, 그리고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중독이니까 학생들이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고, 사실 이 지점이 사실 갈등의 지점인 것 같아요. 너 그만 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게임하거나 TV 보면은 이제 그만 봐.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나 이제 등짝 한 대씩 얻어맞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역시 갈등을 빚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까를 또 조사 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일단 이용 시간 제한이 48.5%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채널 및 컨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30%, 그리고 뭐 유튜브 이용 시 부모님과 함께 시청, 그리고 자율적 이용, 미디어 교육 이용이 5.7%, 4.7%라서 일단 뭐 미디어 이용 교육까지 포함해서 자율적 이용이 5.7이니까 거의 90% 이상의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의 유튜브 사용에 관해서 어쨌든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제한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네. 여기 뭐 가장 우려되는 점 쭉 있었잖아요. 유튜브 네네. 중독, 폭력적인 노출, 뭐 잘못된 정보 노출. 근데 요거 순서대로 똑같이 저희 어렸을 때 TV에 TV. TV를 많이 봐서 뭐 그런 거 했잖아요. TV 시청해서 눈 나빠진다, 뭐 중독된다, 폭력적이다, 잘못된 정보 많다. 이게 그렇죠. 맞아. 옛날 아이들은 전쟁, 호환마마 그건 같은 너무 거. 옛날이잖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비디오 빌려서 보면은 프레시맨 나오기 전에 이거 나왔다고. 비디오 시작할 때. 근데 그 전에는 또 뭐 만화책 이런 거 있었겠죠 분명히. 맞아. 그쵸? 어릴 때 만화책 보면 엄마한테 있었나요? 혼났어요. 그렇죠. 몰래 이불 속에 숨겨놓고 그 봤어. 전에는 뭐 서적들에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네, 보면은 그쵸. 아마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매체만 변하는 것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또 드네요. 그 유튜브 중독에서 유튜브는 가로쳐놓고 늘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폭력, 선정적인 내용, 잘못된 정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두 분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비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이드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 학생들의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로그아웃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성인 사용자니까 뭐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아이들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로그아웃을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도 꽤 많은 선정적인 부분들, 학생들이 뭐 저학년인데도 뭐 로그아웃하고 검색을 해도 이 정도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일부 때문에 전체를 매도한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럼 그 일부에 대한 제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되게 유익한 것들도 되게 많지만 좀 유익한 것들이 한 80%, 90%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한 10%인 것 같은데, 이 10% 때문에 90%의 혜택을 포기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10%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제한하거나 좀 교육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비유가 하나 생각났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쵸. 음주운전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네.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자동차 사고 많이 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많으니까 자동차 다 금지해버리자. 자동차 타지 마. 이러지 않고 사회에서는 기회를 주잖아요. 교육을 시켜주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차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이런 게 나쁘니까 하지 마. 내가 무조건 제한해버릴 거야. 이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계속 교육해주고 견뎌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사회고 교육기관이고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인 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안 될 만한 거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탓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한 제재가 뭐 구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고는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냐? 비꼬아서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정말 선정적인 장면을 떡하니 올려놓으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앞에는 뭐 다른 장면을 넣는다든지 소리가 뭐 딴 게 나온다든지 막 이런 거를 사실 다 걸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해야지 아이들한테 우리가 일일이 보면서 야 니 뭐 봐, 뭐 목록 가져와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좀 양심을 좀 가지고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유튜버들이 네. 좀 이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그리고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미래에 어떤 콘텐츠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그쵸. 이제 또 나중에 그 중독이 우려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법제도 개선이 되고 이런 게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 부작용보다는 좋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릴 때 게임 하면은 완전 막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무슨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냐 약간 요런 시선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게임이 스포츠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엔 또 애들이 또 저희가 또 볼 때는 애들이 게임 뭐 뛰어놀진 않고 맨날 저거 스마트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또 놀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또 새로운 또 문화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게임 약간 병처럼 봤는데 그런 게임이랑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유튜브도 옛날엔 그냥 뭐 영상 뭐 올리는 플랫폼인데 뭐가 어때 했는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 실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완해주는 근데 환경은 빨리 바뀌는데 법제도는 그걸 좀 못 빨리빨리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그치. 것들이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겪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애들이 막 쉬는 시간이나 뭐 학교 끝나고 막 모여서 게임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에휴 저 답답한 애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거든요. 네. 틈이 나서 게임 하나 보다 이 정도인데 사실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 맞아요. 한 이제 5년 뒤에 또 다른 학교에 가서 딱 애들 보면은 뭐 유튜브를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됐고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한 20년 지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겠죠. 그쵸. 어떤 플랫폼이 나와서 우리가 또 애들을 걱정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애들 하는 지금 바라보는 애들이 또 교사가 되고 어른이 됐을 때니까 또 이렇게 뭐가 맞물려 가면서 네,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다른 산업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감히 이건 잘라도 되는데 너무 막으려고만 하면 이제는 꼰대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네, 맞아요. 안 좋게 그렇게 보이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구가 생겼다 생각하고 정말 잘 활용할 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그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어제 오늘 똑같은 내용 두 번 녹음했는데 어떠셨나요? 나 매끄럽고 좋은데요. 그럼 네. 다음부터도 두 번씩? 그래도 한 번에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지금 건 저장이 될까? 과연? 안 돼. 저장됐겠죠? 제발.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쌤이 잘못한 걸로. 네. 내 말이 씨가 된 걸로. 좋습니다.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 이거 올라가나요? 올라가겠죠. 네, 저희 연휴 기간 2주 연속 월요일이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주말에 만들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녹화 버튼 누르고 바로 편집 들어가서 월요일 날 4시 30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감 이제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에도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찾아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천절 다음 날에 나올 대체공휴일 10월 4일에 나올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감 9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 됐겠지?